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끔찍했던 게 처음에 가게 되면 조직 검사부터 먼저 한다더라고요. 혹시 맞는 장기가 있는지. 야, 이거 너무 그래서 만약에 끔찍하다, 맞는 진짜. 장기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분류가 되고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직 검사 후에 따로 이송됐기 때문에 아마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 웃잖아. 이게 최악이야 진짜. 아, 저 웃어. 자기 세상 될 거라고 이제. 이제 그렇지. 아, 됐다 이제. 신난 거야. 신났지 신났지. 덕수 형 우리 이제 평생 해먹네. 자, 오늘 사실 첫 소식은 굉장히 무겁고 그렇습니다. 무섭고 끔찍하고 걱정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 굉장히 심각해요. 네. 캄보디아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캄보디아로 간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감금되고 예. 범죄 조직에 활용되고 고문당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끔찍한 뉴스 가운데 박찬대 의원 이름이 보도에서 눈에 띄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박찬대 의원에게 극적으로 제보를 해서 탈출한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상세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박찬대 의원 정말 오랜만에 맞이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밝고 유쾌하신 분인데 오늘 이제 워낙에 무겁고 좀 끔찍한 소식으로 저희가 모셔가지고 그 매력이 발산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박찬대입니다. 압도적 재미에 가장 적합한 정치인 박찬대인데 오늘은 다뤄야 될 주제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맞아요. 끔찍해 무서워. 무서워. 어떤 표정과 네. 기분으로 해야 될지 사실은 마음이 많이 무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오늘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출신 이지은 위원장님도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지금 요새 그 보도가 많이 나오고 과거부터 근데 이 관련해서 다룬 컨텐츠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너무 끔찍하고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7월 17일 캄보디아 현지 박람회를 다녀온다고 해서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뒤 8월 8일 예. 캄보디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깝게도 바로 다음 날, 진짜 이 너무 안타까워. 바로 다음 날 박찬대 의원실 그리고 외교부, 정보기관 등등이 협조를 해가지고 14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을 했거든요. 단 하루 차로. 아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근데 그 의원님 일단은 그 어떻게 해서 의원님에게 제보가 들어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구출이 된 건지 그 부분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혹시라도 네.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조금씩은 정보를 제한해서 말씀을 예, 드리는데 그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잘 조절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월 6일 날 오후에 사실은 납치된 피해자의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오전부터 저한테 몇 통화 전화가 왔는데 예. 8월 2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3일 날, 4일 날, 5일 날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 문자나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동일한 전화가 여러 번 왔길래 예. 오전부터 왔던 전화를 오후에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예. 이 문자의 내용을 보니까 예. 텔레그램의 화면 캡처 내용이에요. 텔레그램?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납치자가 자기가 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지인한테 알리는 텔레그램 캡처였던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전달을 통해 가지고 예. 납치자의 아버지한테 전달이 됐고 전달됐던 그 내용이 저한테 전화 통화와 함께 문자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모르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네네. 내가 지금 누워 있을 때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예. 딸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8월 3일 날 귀국하기로 했는데 공항에 나타나지를 않았다. 그리고 4일, 5일 통 연락이 없다가 예. 8월 6일 날 아침에 딸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와 함께 이 문자가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산하 경찰에게 연락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응을 쭉 보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경찰 요번에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납치, 감금, 실종과 관련된 캄보디아 관련 건수가 330건에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네. 이 부분 때문에 더 오픈이 돼가지고 네. 뭐 전국에서 지금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기관에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사실관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우선순위 정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 절차가 좀 지연된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가족의 절박한 마음으로
저한테 연락을 한 거죠. 예. 국회의원한테. 네.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해보고 내용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아 이거는 신속하게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바로 우리 의원실에서 대책 회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담 인력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 외교부 그리고 정보기관 네. 그리고 현지 공간까지 네. 바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네. 그게 8월 6일 오후 5시 정도였어요. 6시 정도에 바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예.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절차가 목요일, 금요일 쭉 진행이 됐고 극적으로 8월 9일 날 구출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아 그게 그러면은 어찌됐든 캄보디아랑 공조가 좀 됐나 봐요. 캄보디아하고 공조에 있어서 거기 이제 나중에 그 텔레그램의 문자 내용 네. 거기 보게 되면 절대 현지 경찰하고는 네.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 불신이 많이 있었어요? 담겨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체포되어 있던 그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가 각종 통신과 관련된 장비는 못 갖고 있었겠죠. 그렇겠죠.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 구출되고 난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사실은 고액 알바 IT 기술을 기초로 했던 고액 알바에 대한 사실은 취업 사기에 사실은 걸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감금당하고 네. 구타당하고 네. 고문당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끔찍했던 게 처음에 가게 되면 조직 검사부터 먼저 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맞는 장비가 있는지. 아, 야, 이거 너무 그래서 만약에 끔찍하다, 맞는 진짜. 장비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분류가 되고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직 검사 후에 따로 이송됐기 때문에 아마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감금, 구타, 기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을 요구했다 그래요. 뭐예요? 하나는 마약 운반, 아. 하나는 보이스피싱. 아. 아마 보이스피싱의 강제 노역에 아마 투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지급받았지 않겠습니까? 본인 게 아닌 네네.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휴대폰. 그것을 감시 속에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텔레그램을 다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텔레그램을 가지고서 자기 지인한테 자기의 사정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아주 기지와 용기가 있었는데 자기 지금 납치되어 있다. 자기의 위치를 파악해달라. 그리고 절대 답변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쪽에서 답변이 오게 되면 저쪽에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보내는 텔레그램을 수신만 하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찾아달라. 자기의 위치를 찾아달라고 하는 연락이 누구한테 가냐면 사실은 지인한테 간 거죠. 그래서 그 지인이 그 내용을 가지고 피해자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게 되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을 구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과 함께 우리 의원실에 전화를 한 거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근데 뭐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바로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보위원회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교부라든가 또는 정보위라든가 또 정보기관이라든가 현지 공간이라든가 우리가 늘 상시적으로 사실은 접촉할 수 있었던 채널이 있었고 그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신속하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 날 사실은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럼 대한민국 인력을 통해서만 구출을 했던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거기 주의사항의 내용 중에 뭐냐면 현지 경찰도 사실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절대 한국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여기를 수사해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국 경찰을 대동하고 급습하기는 어렵죠. 나중에 우리 이준희 위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캄보디아와 한국 사이에 뭐 사법 형사 공조가 있기는 할 텐데 그게 아마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신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현지 경찰을 이용을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게 되니까 A 범죄 단지에서 사실은 구출되는 줄 알았는데 구출된 게 아니라 B 범죄 조직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섣불리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여러 우리 기관의 공조를 통해서 중앙경찰을 통해서 중앙경찰이 현지 경찰을 컨트롤하는 범위 안에서 급습을 할 수 있었고요. 다만 위치 파악과 관련해서 사실은 정확한 위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위치를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교신이 살짝 벌어졌는데 그 교신이 벌어지는 그 사이에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구타와 고문이 이루어지는 중에 구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그 피해자 만약에 조금만 늦었다 그러면 그 바로 전날 사망했던 사람과 동일한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참으로 운이 좋았던 것은 뭐냐면 그 피해자가 기지와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 정말 그 무서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 위치를 노출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 결과 공조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고 그 사람 때문에 14명의 한국인이 한꺼번에 구출이 됐던 것이죠. 아까 뭐 안타깝게 얘기했지만 그게 8월 9일이었는데요. 8월 8일 날 대학생 한 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범죄 조직에서 사실 넘어왔던 사람인데 너무나 많은 구타와 고문으로 인해서 거의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아까 그 공조와 구출이
하루가 늦었다면 아유. 그 사람도 위험했고 만약에 하루가 빨랐다면 사망했던 그 친구도 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네. 안타까움이 상당히 있는데 이게 8월에 첫 번째 사례고요. 그때 한국인이 우리 국민이 14명이 구출이 되어서 무사히 귀국을 그런 한 상황이고요. 네. 대신 그때 8월 8일 날 사망했던 대학생은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례는 9월 달 사례인데요. 예. 이 9월 달 사례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2명의 청년들이 구출이 됐는데 90년생 1명, 98년생 1명이 있습니다. 90년생이 먼저 사실은 자기의 위치를 노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분들도 다 통신 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네. 경비의 폰을 몰래 어. 습득을 해가지고 텔레그램을 보내고 지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지에 있는 알고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고 있는 한국 사람한테 자기의 위치를 알리고 그리고 그분이 그 얘기를 그 사람은 이제 아까를 A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사람은 B인데 네네. B의 어머니한테 알린 거예요. 아. 그래서 어머니가 이것을 가지고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게 적발이 됩니다. 아. 그래가지고서 당연히 구타와 함께 다른 장소로 옮겨지게 되어요. 그때 함께 있었던 다른 청년인 C가 있는데 그 C하고 그 사람 98년생이에요. 아유. 둘이 의논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키거나 파악하기는 어렵겠다. 해서 C가 아주 기발한 방식을 합니다. 폰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업무용 PC? PC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PC를 통해 가지고서 뭐 보이스 피싱을 하든 뭐 하든 예. 외부하고 접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자기 형한테 위치를 알립니다. 어. 그래서 이 형하고 위치를 알리다 보니까 아까 B의 어머니가 한국에 있고 C의 형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형과 어머니가 서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구출했던 사례를 그들이 보고 우리 의원실로 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실은 그 B의 어머니, 네. 그다음에 C의 형과 교신을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그 방법으로 위치 파악을 위한 교신을 시작을 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 교신이 한 30여 차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교신의 내용 일부를 사실은 오픈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지 않는 것으로 네, 하시죠. 네. 그래서 위치를 파악을 하고 네. 그 파악된 위치를 기초로 해서 사실은 2명을 구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 아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왜 박찬대 의원을 통해서는 구출이 되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공조를 요청해도 약 70%는 지금 답을 안 준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우리나라의 성인 실종과 관련된 법이 있는 이제 성인 실종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취급을 해야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종 아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실종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는 아동, 치매 환자, 그리고 지적 장애인만 이렇게 실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경찰이 긴급하게 투입이 되게 되고 네.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가출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네. 자유 의사를 가진 성인 같은 경우에는 연락 끊고 어디 가더라도 이제 그건 자유 의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안전하게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신고한 사람한테 위치를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고 더구나 이것이 아동 실종과는 위험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봐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신고를 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납치 감금으로 아예 신고 분류가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절차가 이제 한 절반 정도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우리 112에 신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을 이제 대사관으로 연락이 됩니다. 근데 대사관에 경찰관이 지금 3명이 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한국 경찰관은 캄보디아에서 경찰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민간인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경찰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경찰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신고를 하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빠르면 반나절, 느리면 이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저는 뭐 구출 원하지 않는데요. 저는 그런 신고 한 적 없는데요. 네. 이거 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들이 이 현지 경찰들을 정말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자마자 듣는 얘기가 뭐냐면 너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 공항으로 가면 바로 다시 공항에서 너 돌려보낼 거야. 그리고 너 그렇게 오면 너 나한테 맞아 죽을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경찰관들이 와서 헤이요 하면서 이제 아는 척하면서 그 범죄단체 사람들 다 아는 척하면서 혹시 뭐 여기서 감금당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거기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신고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캄보디아 경찰관들은 뭘 요구를 하냐면 야 우리가 한국 대사관에서 신고하는 것 때문에 허탕을 이렇게 많이 쳤다. 우리 이제는 그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출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것, 본인의 여권, 사본을 보낼 것,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 말이 안 되지. 근데 본인이 동영상을 찍어서 내가 구조를 요청한다는 아. 증거를 만들어서 보낼 것.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신고 요건을 예, 예. 필요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사관 측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대행해서 신고를 하다가 대행 신고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거의 템플릿처럼 만들어서 직접 하셔야 되니까 뭐 이러이러한 걸 좀 붙여 넣으십시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는 거고 양식 있는 거예요? 양식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은 되는데 개인 차원으로 안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요번에 저도 이거를 겪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뭐냐면 아이고. 아까 거기에다 또 5가지 조건을 요구를 했는데 현지 경찰이 수사에 임하려면 5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아까 감금되어 있는 사진, 감금되어 있는 동영상, 말이 안 되지. 정확한 좌표, 그다음에 호실, 건물 호실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본인이 구출을 원한다라고 하는 저기가 있어야 돼요. 요구가 있어야 돼요. 아. 이 5가지를 실질적으로 감금되어서 예. 말이 납치되어 안 있는 되지. 사람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뛰어넘는 무슨 절차가 요구되고 있었는데 네. 그 생각을 해요. 8월 달에 한 건. 그거는 위치 파악과 관련된 부분이 한 번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건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네. 두 번째 거는 9월 12일 날 처음에 우리가 그거를 접수했고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걸 내밀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9월 17일 날 외교부에다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요구해서 9월 17일 날 다시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주 만에 사실은 구출이 됐습니다. 예, 예. 그게 9월 말이고 그다음에 보도된 게 10월 2일이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니까 최초에 우리가 접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치 파악을 해서 알려야 현지 경찰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네. 그 위치 파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는 천원도 따랐어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기지도 있고 용기도 있고 방법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은 신고 건수가 있을 텐데 330건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원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구출하는데 조력하고 도움을 줬던 것은 극히 일부다. 네. 이거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쭉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혀 대응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보도를 보더라도 경찰 간 증언을 요구하고 사실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아무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요 구출 사건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경각심이 엄청나게 벌어지게 된 거고 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네. 국가 차원의 TF를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예. 네. 사실 저는 요 며칠 전에 뭘 요구했냐면 국무조정실장이 이거 태스크포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일괄해서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원내대표 출신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네. 시스템적으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국무조정실장한테 며칠 전에 요구를 했는데 어저께 이제 국정감사 첫날 우리 국무조정실장한테 이거를 강하게 요청하고 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오전에 네. 그냥 국가 차원에서 맞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 TF를 주관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내라라고 예. 얘기해서 어저께 첫 번째 회의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하면 전쟁 위기라든가 핵 문제라든가 남북 관계라든가 우리 국가의 존망 자체를 따지는 그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번에 대통령의 인식은 우리 국민의 목숨이 걸려 있는 거, 네. 안전이 걸려 있는 것은 이거야말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네. 인식을 보인 것 아니냐. 네. 국힘당에서는 그동안 뭐 했냐 어쩌고 막 이런 비판이 좀 있기는 했는데요. 어제 국무조정실장하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노력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올해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니라 계속 있죠. 21년 이후에 꾸준히 발생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캄보디아가 우리하고 교류가 안 됐던 국가도 아니잖아요. ODA 얼마나 퍼줬습니까? 무적 ODA가 한 1조 될 거예요. 아이고. 올해 예산만 4,400억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프놈펜에서 뭐 이거 소년 안고 있었던 사진 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통일교 관련 사업도 있고 더 약올라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캄보디아와 벌렸던 온갖 행태들이 그다음에 ODA 예산 집행이 다 어디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범죄가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 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이러한 공조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졌다고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2022년부터 소위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범죄가 많은 외국 동남아의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베트남에는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현지 경찰청에 파견이 돼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캄보디아 데스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22년부터 지지부진해왔었고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지금 갑자기 납치 감금이 많아지니까 네. 경찰 주재관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권의 행안부에서 이제 안 됐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거부가 됐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외사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외사국이 오히려 축소가 됐습니다. 네.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예산과 인력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이게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 지금 캄보디아에 이런 범죄 조직 53개 조직 이게 이제 국제 엠네스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53개 조직에 지금 15만 명이 이제 다국적으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거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기 네. 때문에 여기에 가면 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아닙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총책은 99.9%가 거의 중국인이 중국이더라고요. 남아있는 그
그 밑에는 대한민국 팀, 중국 팀, 인도네시아 팀, 베트남 팀, 태국 팀이 쫙 있습니다. 아, 해서 무서워. 각자 그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취업 사기 같은 식으로 다 이제 납치 감금 해가지고 가장 밑에서부터 해서 이제 점점 올라가는 구조로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 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어떤 국제적인 공조를 해서 예.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저는 ODA 이거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납치 감금해서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데 무슨 원조를 줍니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와 그 여기 캄보디아에 있는 19개 범죄 조직에 대해서 금융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대상자들이 미국 내의 자산을 전부 다 동결을 시켜버리고 미국인이 그 범죄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산을 전부 다 동결시켰거든요. 이런 식의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피의자 68명 송환시키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한국에 안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제 송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도 역시 공조가 캄보디아와 가능하다면. 공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네들을- 송환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얘네들을 끌어들여야 이 범죄 조직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납치 감금돼서 네. 불가피하게 강제 노역에 빠져 있는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고 네. 어쩌면 적극적으로 범죄 행위에 맞습니다. 관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를 현지에서 분류해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송환시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진짜 귀국을 원하지 않는데 네. 강제로 귀국할 것인가? 그러니까 범죄에 관여되어 있지 않는데 강제 귀국시킬 수 있는가? 범죄에 관여돼 가지고 귀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그다음에 강제 노역에 빠져 있는데 귀국하고 싶은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또 신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귀국하고 싶지만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서우니까 버틸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알곡과 가락지가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분류하기보다는 나는 전체를 다 송환을 해서 관련 수사와 내용을 여기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단독 결정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것을 풀기 위한 해법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외교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예. 생각으로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한 것 아닌가 네. 좀 이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무서워. 사건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사건을 했었었는데 예. 그 당시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외국에서 이렇게 기지 같이 빌라 같은 거를 몇 개를 구해놓고 우리나라에 와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와서 자기 동네 사람들, 고등학교 친구들 이 중에서 이제 취업하고 싶었는데 취업을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친구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아. 그래서 모집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아 너 내가 좋은 영업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시켜줄게.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말을 잘 안 듣고 안 믿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 친구를 자꾸 이제 접촉을 해요. 그런데 한 명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와가지고 얘를 이제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빌라 저 빌라 각각의 그 거점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놓고 2인 1조씩 해가지고 옆에서 감시를 하게 만들고 그냥 매일매일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제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몇십 명이 잡힌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네. 진짜 그 중에 일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냥 순수한 피해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서 해보니까 괜찮은데 나도 돈도 좀 편하게 벌 수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다발적으로 이 범죄 가해자가 조직에 돼버리는 들어가- 거예요. 어, 그런 그래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야. 이들을 구해가거나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 좀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제 무섭다, 이거 무서워요, 진짜. 진짜. 어떤 식으로 이제 꼬시냐면 이제 단기 고수익 알바다라는 것도 하지만 아니면 이 안에서 이제 아주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 원대 빚을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내가 추천해 주는 데 가서 2달만 바싹 일하면 모든 빚을 맞아요. 탕감해 주겠다. 예, 예. 아니면 한국에서는 뭔가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한참을 살아야 되거나 이런 뭔가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또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안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많이 섞여 있지만 지금 이제 적발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 사기 조직으로 적발이 된 건지 아니면 그 나라에서는 그냥 불법 취업자들로 또 취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관광 비자로 왔다가 취업 비자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불법 취업자들이다 강제 추방 그냥 시킨다 이런 구조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캄보디아 내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 끔찍하네요 진짜. 그래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전보다는 이제 상황이 그래도 조금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잠깐만 하나만 질문해. 네. 그럼 박찬대 의원님한테 이런 식으로 연락이 가서 구조 요청이 갔었다면 사실 다른 의원님한테도 갔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실명을 거론하진 않더라도 다른 의원실에도 갔다고 갔을 개연성은 있죠. 개연성은 있고요. 네, 그건 뭐 확인 안 되는 어, 거니까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딱 두 케이스를 통해서 16명을 구출하는데 사실은 작은 도움이 됐던 건데 지금 이 일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의원실에 전화통이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왜 국가 시스템에서는 잘 안 되냐라고 했는데 만약에 8월달 케이스하고 9월달 케이스가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집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선별되어 있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대사관의 영사 한두 명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전 국가적인
사실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330건 아니면 그보다 훨씬 많은 건수에 대해 가지고 제한되어 있는 인원과 신고가 이 예산으로는 정도니까 어렵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신고 건수거든요. 신고 건수. 근데 신고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아, 그렇죠. 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 이렇게 그 폭증하고 있으니 숨어 있는 건 훨씬 많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막 KBS 등이 막 이렇게 잠입 취재하고 한 거 보니까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10년도에 캄보디아에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게 뭐 카지노라든지 호텔 리조트가 안 되다 보니까 이때 중국 조직들이 이제 그 범죄 조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 여기를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절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버젓이 그냥 범죄 캄보디아가? 사업을, 네, 그러면 범죄 사업을 무기에 그냥 하고 끊어야 돼. 맞습니다. 국가가 이거는 뭐 묵인하는 꼴이잖아.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못하는 이유가 그림자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카지노가 전체 그 GDP 한 10% 차지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이런 범죄 수익으로부터 나오는 수익들이 전체의 한 40%를 차지를 합니다. 이 안에서 고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싹 쓸어 버렸을 때 시장이 사라지고 경제가 흔들리고 도시가 없어지고 거의 이 수준인 겁니다. 실제로 너무나 유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소유주라든지 땅 주인이 고위직인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경비업체 고용하지, 청소업체 고용하지 이러다 보니까 그냥 거의 묵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지금도 SNS나 구인 사이트에는 해외 취업 정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월 빨리 1,000만 원 이거 번다고. 정리해야 돼. 지금 뭐 월 1,000이 아니라 한 주에도 1,000만 원 벌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 보도를 보니까 취재진이 직접 연락해가지고 안전 보장 되냐 그랬더니 우리는 캄보디아 아니고 태국이다. 여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구인 글들은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또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니까 원래 외사경찰 정원이 1,100명인데 네. 윤석열 당시 이걸 축소해서 지금 현재 49명밖에 없다고 지금 보도가 맞습니다. 나왔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부가하고 통폐합을 했어. 맞습니다. 어. 네, 정부하고 통폐합을 했고 그다음에 네. 원래는 외사국장이 이제 치안감이라고 해서 큰 무궁화 2개였었는데 그것도 네. 낮췄습니다. 하나로 낮추면서 조직을 축소를 했습니다. 네. 참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아무튼 네, 우리가 지금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예. 큽니다. 네. 나라 아무튼- 시스템을 막 거의 다 네. 망가뜨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예. 네. 의원님 그래도 이거는 진짜 우리 국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마지막까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뭐 한두 명의 의원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 지금 대통령까지 나섰고 네. 국가수사본부장도 사실은 현지에 가가지고 내용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외통위도 현장 국감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도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대통령뿐 캄보디아 아니 대사를 초치했나요? 그렇죠. 네. 이게 조현 장관께서 그랬나요? 네,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했죠. 네. 대통령, 장관, 국가수사본부장 지금 다 나서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국가안보실장까지 나와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네.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이 건 때문에 국민들의 경각심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경각심을 기초로 해서 일단 예방적 효과는 좀 일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정청래 대표도 어제 아침이었나요? 바로 네.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제도화하고 네. 제가 9월 30일 날 냈던 영사조력법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것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사조력법의 내용은 그겁니다. 신고를 기초로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대응을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지에 있는 뭐 영사 등이 모니터링을 해서 위험도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네. 파악되면 신고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예산도 늘리고 그다음에 인력도 늘릴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냈거든요. 요거를 당 대표가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네. 더 보완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그렇습니다.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제일 의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닌가. 네.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경험했던 과연 나라는 있는가, 무정부 상태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한탄과 비난이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유튜브도 좀 해. 가만히만 있지 말고 많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각심. 네. 그래야 이제 예방을 할 수 있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워낙 이게 좀 중요한 이슈라 그렇죠.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예. 길어졌네요. 두 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무섭더라고 네. 이거 진짜 지금도 걱정되네요. 무서워. 네. 근데 진짜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위험성을 좀 인지를 하시고 그럼요. 네. 예방 차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렇습니다. 야 조직 검사는 진짜 무섭다. 네, 전혀 몰랐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단 한덕수 잡으러 좀 가보겠습니다. 네. 예. 한덕수가 아직도 구속이 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저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어제 한덕수의 재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재판정에서 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가 아, 드디어 진짜. 공개가 됐습니다. 한덕수는 이제 그동안에 계엄을 계속해서 자신은 반대했었고 문건은 내가 받은 바 없다. 주머니에 뭐 있었던 것 같기도 아유, 하고 진짜 뭐 이따 거짓말쟁이 거짓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거짓말인 건 우리가 알았죠. 알았지만 이제 눈으로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만 알면 안 돼. 이거를 또 열을 쫙 끌어올려서 한덕수를 처벌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역할을 또 해달라고 또 제가 한 분 모셨습니다. 김경호 변호사 박수로 모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거짓말은 발이 짧다. 어제 그 대법원 국감장에서 현장에서 실감했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들은 그냥 바로 형량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영원히 사회에 빛 못 보게 만들어줘야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형량 AI 신인규입니다. 그렇지.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AI 2대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덕수가 과거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본인이 계엄 다 막았대. 그리고 문건 받지도 않고 지시 받지도 않았대. 아이, 뻔뻔한 놈. 요거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진짜.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거 저렇게 얘기했다. 전에 발언 보여주시니까 좋다. 아, 좋지. 좋다. 보고 비교를 해야 돼. 그럼. 하지만 이제 CCTV 영상 드디어 공개됐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됐거든. 네. 덕수 씨. 그런데 한덕수는요. 두 종류의 문건을 윤석열한테 받아서 나와. 어떤 문건도 안 받았다며. 안 받았다며. 네. 두 종류의 문건을 받아. 한덕수는 많이 받았더라고. 두 종류 문건 받았고 윤석열이가 뭐 지시하면 압류 하면서 끄덕끄덕, 고개 끄덕끄덕. 끄덕거리고 그리고 김용현이가 정족수 안 찬다고 지금 4명 부족하다고 손가락으로. 난리치니까 예. 한덕수가 에이 그래? 에이 송민영 왜 안 와? 씨. 내가 욕먹게 생겼잖아. 전화하고 난립니다. 한덕수의 모습 함께 보시죠. 자, 대통령 있는 사무실에서 나온 거야. 자, 문건 2개나 갖고 나왔어요. 네. 네, 두 꾸러미입니다. 네. 2장이 아니고. 자, 지금 4개. 손가락 4개. 손가락. 김용현이가 지금 4명 부족하다. 어떻게 합니까? 한덕수 씨, 뭐 합니까? 그러니까 한덕수가 전화네. 전화를 걸어서 송미령 장관한테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자, 윤석열이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동조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는지. 윤석열이는 이제 계엄 선포라고 가죠. 예. 자, 근데 김용현이가 뭐 또 두고 갔는지 저거를 한덕수가 건네줘. 시간 아끼라고 건네준다고. 직접. 시간 아껴야 되니까. 왔냐, 저거? 이거 지금 웃잖아. 이게 최악이야 진짜. 저 웃어. 자기 세상 될 거라고 이제 그렇지. 됐다 이제. 신난 거야. 신났지. 덕수 형 우리 이제 평생 해먹네. 신난 거야. 이 장면이 일단 거짓말한 건 다 드러난 거고. 그렇죠. 너 보면서 솔직히 너 뭐 느껴? 나는 보면서 너무 일사불란하고 음. 너무 평온해. 맞아요. 여유가 있어. 네. 이 자식들 다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알았던 것뿐만 난이 아니라 자식들 진짜. 사전에 모의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저 CCTV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한덕수 씨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미치겠어 나.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 그럼 감정 다 빼고 법조인 3분이시니까 감정 다 빼고 이상민이는 지금 구속됐습니다. 반전 네네네. 단수. 예. 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그렇죠. 아니 한덕수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더 한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계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지. 적극적으로 행동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막 거짓말로 자기는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상민하고 마치 구분되는 사람인 것처럼 당연히 네. 그러니까 구속 안 되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한테 사실은 비춰졌는데 네. 알고 봤더니 4명 모자라다 그러니까 전화도 전화, 불러오고 전화. 1명 모자라니까 또 어. 불러오고 서류 달라니까 딱 서류 갖다 주고 네. 서로 문의하고. 끄덕끄덕하고 끄덕끄덕 맞습니다 정치적 지지해주고 본인이 다 거짓말해주고 다 전부 다 해준 거잖아요. 근데 왜 왜 안 해준 판사가 거예요? 왜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아니 그 최욱 씨 말이야. 왜 안 해준 제가 거예요? 지금 화내려고 지금 왜 구속을 안 해준 아니 거냐고요? 법조인이가 그왜 기각했어 법조인? 난 모른다고요. 나는 진짜 왜 이해가 안 기각했어? 간다고요. 근데 사람이잖아. 한덕수 같은 경우는 지금 CCTV를 통해서도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주요 임무 수행을. 플러스 한덕수의 위치가 국무총리면 행정부의 2인자입니다. 네. 윤석열 바로 다음이에요. 네. 그날 계엄의 밤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계엄을 막으러 다 국회로 목숨 걸고 뛰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한덕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윤석열의 계엄을 막아야 될 책임이 권한에 비례하는 만큼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럼 제일 근데 크죠. 이거는 가장 크죠.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검찰, 그러니까 특검이
이 사람에 대한 영장을 형식적으로만 청구를 하고 제대로 된 증거를 내지 않았거나 그렇잖아요. 저런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저걸 만약 영장을 안 내렸다 그러면 판사가 완전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그렇게 사실은 특검이 만들었을 수도 있죠.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본다면.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는 거기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한덕수에 대한 범죄 혐의도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방조 혐의로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미치겠어. 게다가 영장이 기각이 돼버리고 나니까 곧바로 기소를 해버리니까. 그런 걸 여러 개 보면 좀 구속영장을 더 이상 청구 안 했죠. 청구 안 하잖아요. 좀 약간 이상해 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고 또 하나는 판사가 이상한 거죠. 이거는 특검이 이상하거나 판사가 이상한 거예요. 저기서 정상은 사실 한덕수예요. 한덕수는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그건 맞죠. 평상시 거짓말도 많이 하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난 뭐라고 하지 않아. 다만 중요한 거는 특검이냐 판사냐 누가 잘못할 것 같아요. 와, 본인 찍어봐. 나는 무조건 판사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말씀을 하는 걸 보면은- 듣고 보니까 네. 이 사람이 또 헷갈리게 되네요. 왜냐면 저 CCTV는 사실 그 전부터 알고 있지 예. 않았을까요? 네네네. 갖고 있었겠죠. 원래 그렇죠. 갖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뻔하잖아요. 근데 이상민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게 만들고 한덕수에 대해서는 발부되지 자, 않게 그러면 합니다.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특검이 사실 지금 다 잡아놓을 사람 다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한덕수만 잡아놓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을 이유는 어떤 경우의 수가 가능해요? 나는 변호사의 힘이라고 보는 거지. 변호사? 한덕수도 한덕수 로펌에서 근무했었잖아요. 김현장? 큰 로펌의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커요. 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간 딜 치는 게 있어요. 10명 있으면 10명을 다 해주진 않아. 그 중에 3명은 넣어주고 3명은 풀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아 뭔가 조금 일을 하는데 얘가 잘못인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인물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뭔가 암묵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검사 측이냐 판사 측이냐 한덕수 측이냐 야, 이거 헷갈려지네. 헷갈려요. 근데 저는 특검에 좀 더 무게를 저는 더 그래요? 진짜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한덕수 영장이 안 나왔을 때 그럼 난 너무 괴로워져.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저 증거까지 다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도 영장이 안 나왔으면 그 다음에 또 영장 재청구를 해야죠. 안 했다니까. 안 한 게 저는 그 특검이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어려우시겠지만 신인규 씨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갈 데가 없어. 아니 근데 지금 한덕수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지금 엄연하게 저런 CCTV를 우리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인 건 맞잖아요 지금. 그건 맞죠. 이해는 안 가죠. 저 사건을 고발한 사람이 접니다. 특검이 저한테 통지를 해줬고 그때 당시 증거로는 내란 방조로 고발을 했는데 앞으로의 관점은 뭐냐면 저렇게 CCTV가 나왔고 온 국민이 봤는데 정말 특검의 그 담당 검사도 창피하지 않으려면 당장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 돼요. 내란 방조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충분히 앞으로의 행보가 바로 그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의 결정적인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온 국민이 봤기 때문에 바로 그냥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 돼요.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고발장을 한 장 더 넣으려고요. 또 넣었습니까? 화가 나잖아요. 바로 진행해 버리시네. 촉구의 의미죠. 그렇죠. 구속영장도 다시 이게 한번 그게 거예요. 가능할 수도 있는 게 판사님이 어제 질문한 게 그거예요. 네. 한덕수 당신 도대체 그 국무회의 맞아. 자리에서 뭘 당신이 막았냐. 막은 게 뭐냐, 당신이 제대로 한 행위가 뭐냐.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의 행동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행동은 단순히 방조 정도가 아니었던 방조가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게 박성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박성재, 이상민, 한덕수 3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전부 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처럼 보이는데 네. 한덕수는 지금 빠져나왔고 나왔지. 그 다음에 이상민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뭐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박성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성재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판사님이 저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기서 영장을 기각한다?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벌어지는 없어요. 거죠. 그렇죠. 네, 있을 수가 여기서 오늘 없다니까. 지금 차이점은 나이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다시 좀 다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적극적으로. 아니 그 한덕수가 봐봐. 네. 한덕수는 총리입니다. 네. 당시 신분이 총리. 계엄이 터졌어.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열심히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계엄의 요건을 갖춰야 그렇죠. 계엄이 효력을 발생한단 말이야. 예. 그 요건을 맞춰준 게 한덕수라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중요 임무를 수행한 거잖아요. 빼박이죠. 근데 왜 자꾸 방조로 가냐고 기소를. 그러니까 보자고요. 특검의 누군가가 그 김건희 특검에서도 40인이 알리바바 40인의 도둑처럼 그 안에도 도둑이 있는가. 앞으로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공장 변경 반드시 오늘이라도 신청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 더 나쁜 게 포고문을 자기가 사후에 만들었다가 서명했다가 찢어버렸잖아. 그건 진짜 나쁜 증거인멸이잖아. 놈이거든. 증거인멸 심지어. 근데 왜 안 해줬냐고요. 전화 좀 해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아 나 진짜 이게 너무 화가 나서
괴로워요 진짜. 영상 보니까 윤석열 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거 그렇지. 같아요. 자기가 다 정리해줬잖아. 그게 총리 역할입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면. 네. 그리고 한덕수 기회주의가 너무 저는 괘씸한 게 과거에도 뭐 유리할 때는 호남 사람 얘기하고 또 불리할 때는 호남 사람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건데 저 계엄에서도 좀 실패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본인은 꼬리 자르기식으로 또 거짓말하면서 빠져나가는 거고 네. 만약에 친이 쿠데타가 성공했다라고 하잖아요. 아유. 한덕수는 2인자로 마치 북한으로 치면은 아,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처럼 아유. 죽을 때까지 아마 어떤 자리에 해먹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한덕수는. 대통령 되겠다고 나중에 한 번쯤에 그러니까 그 권력 먹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는 진짜 지금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나 한학자보다 더 나쁜 것 같아. 훨씬 나쁜 아니, 문득 상황이죠. 딱 기억나는 게 한덕수가 계엄 내란 이후에 국회에서나요 하여튼 자기는 말렸다라고 하면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말렸다라는 취지와 함께 이보다 더 격렬한 국무회의는 없었다. 맞아요. 이런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거 보니까 네. 성공시키기 위한 격렬한 국무회의였던 그러네. 걸로 맞습니다. 보여요. 야 근데 갑자기 그 두 분이 그 특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또 그게 떠오르네. 내란 특검 검사들이 상복 입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씨. 그 이 대목에서 어제 그 김용민 의원께서 국감에서 이야기했던 이 정황 증거도 매우 중요한 게 4월 25일 날 후원 회장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그거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자칭하는 자가 사퇴한다. 소식을 먼저 알았다고 그렇지. 객관적 증거가 있고. 그래서 사무실 계약합니다. 4월 25일. 그렇죠. 그리고 그 5월 1일 날 판결 내리기 전날 네. 엠바고 걸고 맞습니다. 사퇴한다고 하고 예, 그게 딱딱 5월 맞았거든요. 1일 날 15시에 판결 나니까 16시에 바로 사퇴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국민의힘에 가서 김문수하고 쇼를 벌이고 맞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를 함께 집어넣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그거는- 이 사태를 예. 이 CCTV와 함께 그 정황 증거를 함께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겠습니다. 구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 나온 김에 집어넣고 가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예. 그냥 제 의견 하나도 안 넣고요. 그냥 있었던 일만 나열을 해봤어요. 있었던 일만 의견 하나도 안 넣고 있었던 일만 아주 건조하게 그냥 사실관계로 고비사각보다 더 건조하게 네. 나열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4월 4일 윤석열 하면 딱 됐지. 4월 8일 한덕수가 대선일을 6월 3일로 지정하죠. 그리고 4월 22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이대가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인 24일 날 파기완성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4일 딱 됐을 때는 만약에 이 사실을 다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야 이제 이재명은 대통령 선거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요때는 이제 발표되긴 전이고 대법원 내부에서 그냥 결정해놓은 상태인데 그렇지. 그 다음 날 25일 이모 씨가 이 민주평통 상임위원인데 한덕수 사무실을 계약합니다. 누구야 이모 씨가 누구야? 그 이제 상임위 그 이제 윤석열 바로 직속입니다 저기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25일 그 사무실 계약한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30일에 사퇴한다고 얘기를 해. 30일 날.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맞아 미리. 기가 막히다니까 이 대목이. 그때 사퇴한다고 하니까 미리 내가 선점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29일 날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선고 기일 지정하죠. 30일 날 총리 사퇴 엠바고를 걸고 사퇴한다. 보도는 하지 말아라. 걸어놓죠. 저거 보도하면 고발한다 그랬어요. 그냥 아니야. 그리고 5월 1일 대법원에서 조이대가 파기완송 결정을 오후 3시에 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와 바로 미친다. 1시간 만에 한덕수 사퇴. 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네, 5월 2일 날 출마. 한덕수 출마. 아니 그 파기 환송심도 엄청나게 빠르게 접수돼가지고 네.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맞네. 그리고 한덕수가 이제 출마 선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5월 10일 한덕수가 국힘 입당하고 이때 새벽에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이뤄지죠. 그리고 얘네들 예상대로라면 15일에 이재명 후보는 날리는 거예요. 15일에. 너무 딱딱해. 이게 안 이상해? 이게 사실관계만 나열해도 너무 이게 이상하지. 너무 촘촘한 시나리오 같아요. 예. 딱 보면 시간대별.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인규를 꼭 반드시 구속을 시키고 싶잖아요. 신인규가 네. 중요한 일을 저질러가지고 그러면 신인규에 대한 죄명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가지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먼저. 영장이 발부 안 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그걸로 실패하면 나머지 거 가지고 나머지 청구하는 걸로. 거예요. 윤석열처럼. 그럼 한덕수 씨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안 됐잖아요. 네. 근데 4개인가 그때 혐의로 예.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범죄 혐의를 사실 영장 청구 다시 해봐야 돼. 이 정도 나왔으면. 이 정도 나왔으면 사실 다시 다른 걸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해야 해야 되는 돼.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특검 의심 그럼 안 하지. 믿어주지. 그렇지. 근데 지금 남았을까? 야. 뭐 있을까? 한덕수? 추가로 뭐 할 게 있을까요? AI?
AA 변호사님,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우회적으로 가실 필요 없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바로 직진해서 공적 변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먼저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재판하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구속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봐야 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분명히 행동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냐가 중요하단 영장 말이에요. 청구를 할 때 제 생각은 방조로 영장을 청구 구성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내란 지금 중요 할게 임무 있냐고. 종사자로 중요 임무를 다시 영장을 청구하라고요? 아, 그 말씀이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동시에 공적 변경 신청을 법원에 넣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지금 이런 사안 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당시 이 조희대와 그리고 이 한덕수의 만남이 있었고 함정 의심이 가죠. 충분히 예. 있었고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을 날리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라고 함정 의심이 가죠. 그러면은 둘 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고리가 뭐냐? 한덕수에게는 대통령으로서 당선될 지위를 제공하고 네. 그럼 조희대는 뭘 받느냐? 음. 뭘 받느냐? 상고법원 내지 어떤 이익을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뇌물죄가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고발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진짜 보니까 저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계획이 야 계획대로 계획대로 돼. 착착착착 되고 어. 아까 4월 요 시기에 보면은 또 하나가 이제 국힘 경선 중에서도 아 단일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건 됐다 됐어 했는데 5월 10일부터 이제 김문수의 버티기로 이게 저기서 이제 한번 꼬이는 거예요. 변수가 그러니까 생기는 거네요. 굉장히 억지를 부리잖아 저기서. 네. 한 번 꼬인 거야. 억지 부리잖아. 그러니까요. 한덕수는 어떤 조건으로라도 어. 다 맞춰줄 테니 단일화하자고 계속하고. 근데 한덕수가 얼마나 웃긴 인간이냐면요. 결국 내란 정권의 2인자, 그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한 게 이제 다 나왔잖아요. 네. 거기다가 심지어 윤석열 탄핵당한 이후에 업무정지 기간에 권한 대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날짜도 정하고 맞습니다. 본인이 심판인데 출마까지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 어떻게 참 진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맞습니다. 근데 네. 대통령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서 외에는 대통령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의 행위와 한덕수의 행위가 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예. 모종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선을 그렇죠. 위해서는. 정확합니다.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하나만 네. 더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내란 방조할 때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같이 구속영장에 구성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다가 직권남용을 같이 집어넣어주면 우리 헌법 11조 1항 법 앞에 평등. 네. 지금 김용현이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앤드 직권남용으로 구속됐고 네. 이상민이도 마찬가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앤드 직권남용으로 다 지금 이런 패턴으로 구속이 됐거든요. 네. 따라서 내란 방조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이번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같이 네. 구속영장 청구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구속됐지 않냐. 그렇습니다. 형평성을 형평성으로 이야기하면 갑니다. 그것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 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6개의 네. 범죄 혐의를 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처음에 좀 많이 영장할 넣었죠. 때 6개나 넣었어요. 3개만 넣지. 그러면 나중에 영장이 기각됐을 그거는 때 근데 거기에 좀 직권남용이 있는지는 아, 진짜. 네네. 네, 그거는 일단 계속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도를 빼야 될 경우가 많아서 바로 이제 조희대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운데 최상목이가 그렇게 되면 또 풀려납니다. 안 돼, 안 돼, 안 그래서 돼. 최상목이 잡아야지. 잠깐 짚고 갑니다. 예, 예. 최상목 그 문제 국회 자금 차단 비상 입법기구 설립 지시 문건 예.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문건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 문건 보고 갑니다. 문건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기획재정부 장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영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그리고 말씀하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이게 어마어마한 문건이거든요. 네. 이 문건 관련해서 최상목이도 역시 완벽한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 또 CCTV가 있으니까 네. 거짓말한 것부터 잠깐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옆에 누군가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전 내용을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간부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고 합니다. 자, 접힌 상태고 보지 못했다고 네. 했죠. 네. 자, 접히지 않았고요. 봅니다. 깔끔하네. 완벽한.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CCTV가 얘기를 해줍니다. CCTV에 접히지 않은 걸 그냥 받아서 보고요. 예. 심지어 옆에 한덕수가 이 새끼는 뭘 받았나 이렇게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이가 접히지 않은 걸 주죠. 예. 접히지 않은 걸 받았습니다. 보죠. 봅니다. 네. 보잖아. 한덕수도 보죠. 네. 예. 야, 또 보네 한덕수. 예, 한덕수 계속 봅니다. 예, 이거 완벽한 거짓말을 했죠. 자세히 보네, 자세히. 완벽한 저 정도면 정독입니다. 네. 완벽한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와, 최상독이. 진짜, 아유. 저렇게 아. 뻔뻔하게 그러고 막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접혀 있었나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아 맞았습니다. 있고. 네. 그래서 국회의원은 그거 받아줘갖고 이거 또 접어줬거든. 접어주기까지 했어. 다 거짓말이었어. 어떻게 어떡하냐 진짜.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도 사실은 좀 사각지대에 예, 처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저는 특검에서 좀 정광석화처럼 이제 정리할 때가 이제 거의 지나가는데 이제 거의 예.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최상목 아직까지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정말 통탄할 노릇이고 빨리 저는 최상목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또 빠져 있는 사람이 내각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그 김주현 윤정수석 있습니다. 여기는 네. 검찰과의 그 가교 역할 및 다양한 역할을 좀 수행했다고 가장 의심받는 사람인데 여기도 좀 사각지대로 빠져 있어가지고요. 네. 좀 조금 더 전 내란 특검이 더 집중해서 속도를 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목 네, 최상목이. 드디어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 고발 들어갑니다. 아, 너무 숨어 있었어요 최상목은. 아, 정말 고맙습니다. 고발장 작성하는 거 분노 감정으로 작성하면 한 1시간도 안 걸립니다. 하루에 24장이 나옵니다. 네, 특검에 좀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로 네. 바로 2명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호 24네요. 네, 정부 24 드라마. 고맙습니다. 이 고발 사주 아닙니다. 아 예. 고발 사주 아닙니다. 아, 예, 예. 이거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으로.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센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선 네. 도저히 못 참겠다. 참을 수가 없잖아, 솔직히. 저런 증거까지 나왔는데 예. 나도 고발장 쓰는 재주가 있으면 나도 썼어. 그렇죠. 예. 그 재주밖에 없어요. 야, 나도 썼어. 그 재주가 없어서 나도 못 쓰는 거야. 저는 그 재주밖에 없어요. 고맙습니다. 아, 예, 예. 정말 훌륭합니다. 자, 박성재 얘기는 오늘도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뭐 내일 중으로 구속되니까 아, 영장 실질 심사 오늘 하고 있고. 있으니까 네.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4시간 40분 만에 실질 심사가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막 박성재 종료됐고요. 일단 구치소로 가는 거죠? 예, 이제 대기하는 대기하는 거죠. 거죠. 네. 박성재는 이건 뭐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하지만 나는 그런 걸 제일 싫어한다고 했죠. 네. 법리적인 얘기만 하면 그냥 구속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본격적인 인물 조희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경호 변호사가 어제 국회에 또 출석을 했거든요. 조희대는 또 삼권 분립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증인 채택 거부한다. 그래서 인사만 하고 마지막에 네. 마무리 발언만 하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경호 변호사가 참을 수 없다 나. 내가 배운 것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 오. 하면서 그냥 와 근데 대단하셔. 진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아 그래요. 법리에 의해서 예. 배운 대로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삼권 분립은 균형 그리고 견제입니다. 균형을 위해서는 우리 헌법 40조가 입법권을 국회에 줬고 사법권은 헌법 101조에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균형입니다. 그러나 견제도 두었습니다. 법원이 입법, 국회를 견제하는 기능, 권한은 헌법 101조 1항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심판권 신청권입니다. 반면에 국회가 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두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헌법 104조 1항과 2항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헌법 65조의 탄핵 소추 발의입니다. 아무리 법관이라 하더라도 그 법관의 판결 내용이 아닌 직무 집행과 관련된 그 지점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면 당연히 탄핵 소추의 대상입니다. 그 전제로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질문하고 증인으로 요구해서 채택되면 누구나 대법원장도 누구나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뭐 한자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나 깔끔하시다. 틀렸습니다. 아, 틀렸어요? 107조 1항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101조 1항이라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하는 권한 하나 틀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정정해 하나 주겠습니다. 틀림없이라고 바로 말했는데.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중요한 거 저도 평범해요. 늘 하는 얘기지만 평범해요. 그냥 평범해요. 네, 변호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니에요. 헷갈리실 때 보고하셔도 아, 괜찮아요. 보고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기서는 안 보고 했어야 돼 분위기가. 아, 분위기가. 원래 안 보고 하는데 저 자리 네.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무거운 자리야 진짜. 사법부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2인자 그의 모든 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제 밥줄이 끊기는 자리예요. 맞다. 아, 진짜네. 변호사로서 끊기는 자리예요. 참, 저기. 그래서 난 감사해요. 진짜 네. 너무 감사한 거죠. 저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가 당연히 상권 분립을 얘기하면 할수록 더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렇죠.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앉아 있어야 돼. 네. 조희대는
참 정확한 지적. 근데 저는 이제 이쯤 되면은 전국에 있는 2,500명의 법관들한테 우리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양심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 조희대의 이런 사법을 수단으로 한 정치 개입에 대해서 지금 사법의 독립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결국에는 그 독립이라는 것이 조희대로부터 독립이 돼서 각자의 법관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기존에도 김주옥 법관이나 노행남 법관, 송승용 부장판사 다 목소리들을 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이 이제 본질이 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좀 이제는 2,500명의 법관들에게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들고 물어야 된다. 그렇게 고맙습니다.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조희대의 만행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걸 보면 이제 4월 22일에 네. 처음으로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가 되고 이틀 만에 결론을 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너네 어떻게 이틀 만에 7만 페이지의 사건 기록을 다 볼 수 있냐라는 비판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이 이게 참 입장이 난감했는지 어제 갑자기 3월 28일부터 맞지? 라고 한 달의 시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럼 우리가 한 달 시간 있던 거지. 3월 28일부터 봤다라고 이야기를 천대엽이가 나와서도 또 본인 입으로도 그 얘기를 해요. 네. 자, 천대엽이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옵니다. 그는 이제 3월 28일 날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되었을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4월 22일 날 이제 전압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회의가 열렸다, 특히 이제 재판에서 합의 기일이 열렸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이제 기록을 다 검토하고 들어와서 그날은 이제 결론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3월 28일 날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전압 판결 다수 고청 의견에 따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4월 22일까지 한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아마 대법관들께서 이제 기록을 꼼꼼히 검토를 했을 테고. 오케이 알았어 화내지 마. 3월 28일부터 사건 기록 봤다고? 네. 오케이 알았어. 좋아. 그런데 추미애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문건을 하나 받습니다. 예. 공식 문건입니다. 예. 근데 그 공식 문건을 보면 사건 기록을 3월 28일에 받은 것이 아니라 4월 22일에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내부 문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건 사건 기록 인계 날짜 보시는 것처럼 4월 22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4월 22일에 이제 4건의 사건에 대한 사건 기록을 나눠줬나 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여기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메모가 또 하나 적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면은 맨 밑에 오른쪽에 보면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무도 지금 해석을 못 하고 있는 무슨 뜻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예, 예. 일단 핵심부터 다시 짚고 갑니다. 예. 천대엽이는 거짓말한 겁니다. 예. 4월 20일 공식 문건이니까 그렇죠. 4월 22일에 대법원 서무계에서 이 사건 기록을 보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건 기록을 막 보내고 싶을 때 그냥 프린트 하나 해줘봐 해갖고 프린트 해주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 예. 이번에 나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행위인가 봐. 그래서 대법원에는요 이거를 줄 때마다 어떻게 줘야 되는지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한번 규정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서의 기록 접수 그리고 관리 및 재판서 등 처리 절차에 관한 내규 제6조인데요. 담당 사무관은 사건 기록을 인계하거나 인수할 때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비서관으로부터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다 밟고 네네. 문서가 다 있어야 되고 영수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식 문서가 맞는 거지. 예. 4월 22일.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아니, 너무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일단 예. 공문서와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네. 안 맞는 안 거죠.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따질 것도 없이 그냥 거짓말이니까 책임져야 될 것 그렇지. 같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럼 전원합의체로 다 해야 되니까 진짜 3월 28일부터 봤다. 그럼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건 진짜 대한민국이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재판권이라는 게 나에게 배당이 됐을 때 그 법관에 소속된 권한 하에서 보는 건데 예. 그냥 뭐 창고에 들어가서 대법관들이 뭐 거기서 다 봅니까 그러면 그거 모여서 안 돼. 회의하고 완전히 개판이죠. 그렇게 되면. 개판이야. 근데 MBC에서 좀 전에 단독이 나왔는데 단독. 3월 28일 날 이제 저렇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어. 3월 31일 날 3월 3월 28일은 금요일이에요. 네. 그리고 3월 31일 날 재판 연구관실로 저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3월 31일? 네, 3월 월요일 날. 31일에 뭐가 3월 31일 날에 이 해당 사건 기록이 관리재판부로 지정이 되어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3월 28일 날 이제 아마 그 상고하면서 검찰에서부터 기록이 이제 올라와서 대법원 쪽으로 올라온 거는 형식적으로 올라온 걸 얘기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록과 관련된 내용은 3월 31일 날 넘어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이수견 대법관실로.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네. 박범계 의원께서 이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된 타임라인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지금 천대엽은
이 기록을 대법관들이 모두 같이 보았다라는 취지로 3월 28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공개된 타임라인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낫다 있고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네. 3월 31일 날 음. 사건 심리를 위한 재판부 지정이라고 나와요. 모순이 되는 거죠. 28일 날은 전원합의체의 취지로 모든 대법관 12명이 심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과 당장 모순이 되는 게 기록상으로는 3월 31일 그 중에 12명 중에 재판부 어느를 지정을 해서 심리를 시작했다라고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모순이 되는 게 처음에 전원합의체로 모든 대법관들이 심리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왜 4월 22일 날 뜬금없이 대법원 2부에다가 너희들만 소부에 보라라고 배당 그게 바로 인수인계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2부에다가 배당을 줬다가 그것도 다시 2시간 후에 또 전압으로 전체 다 봐라. 맞습니다. 그래서 천대엽 씨의 3월 28일자부터 심리가 됐다는 것은 네. 대법원의 타임라인으로도 거짓말이 거짓말이다. 그걸로도 안 명백하다. 맞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수인계의 의미는 바로 책임의 문제예요. 관리 책임. 이 기록을 인수인계하기 전 사람이 기록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네. 이 기록을 인수인계하고 영수인까지 찍는다는 것은 그 이후부터 책임은 이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네. 왜? 이 기록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밝히는 거죠. 그런데 28일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보게 했다? 기록을 보게 했다? 바로 22일자 인수인계 의미와도 바로 배치가 되는 거고 네.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천대엽 씨는 저는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천대엽이라고 해버립니다. 네. 가끔 대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천엽이라고 저도 합니다. 천엽이라고. 중요한 발언을 잘못했는데 전원합의체 심판권과 소부의 심판권은 구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법리적으로 얼마나 큰 거짓말이냐면 일단 법원조직법 7조 1항의 주어가 대법원의 심판권은 이라고 1문에 첫 번째 원래 원칙적 규정인데 1문 2문으로 나누면 전단과 후단으로 나누면 전단에는 3분의 2 이상의 대법관의 전원 합의체에 있다. 이렇게 해놔. 다만 이게 후문이에요. 다만 원래는 다만 그러면 법 규정이 원칙의 첫 번째 문장이 원칙이고 두 번째가 예외인데 예외지. 이거는 이상하게 다만 3명 이상의 대법관의 소부의 심리를 하는데 먼저 이 단어가 법률 규정 어디를 봐도 이런 먼저라는 단어 없어요. 잘 안 써요. 그리고 전단과 후단이 있으면 전단이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후단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먼저니까. 먼저잖아. 그러니까 98%가 바로 소부의 3명 그 3명 내지 4명 이름으로 판결문이 나갔지 거기에 12명 이름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12명 이름 있는 판결문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권은 심리하고 판결할 때 이름 찍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판결할 때 이름 찍는 이 권한은 구별이 되는 거고 제가 바로 이야기했던 게 구별이 되는데 이 소부가 전원합의체 심판권을 침범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1982년 9월 28일 8149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그거는 심판권을 침해했다.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다. 재심 사유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구별되는 것을 구별되지 않는다. 소부가 해도 되고 전원합의체가 해도 되고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니까 그건 뭐 3월 28일부터 읽어도 되고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청산유수처럼 네. 입은 청산유수고 몸은 또랑물에 빠졌다. 어제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왜 갑자기 이렇게 오버지? 정리해야 되나 본데. 아니 근데 우리 아니, 그 말씀이 근데 좀 어려웠죠. 예. 아니 근데 쉽게 설명을 제가 해보면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원래대로 진행하던 절차와 완전히 다르게 이례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고 결국 판사들도 법관들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명확하게 법원의 조직법에 따라서 내지는 내규에 따라서 정해놓은 절차를 위반을 했다라는 게 지금 명확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처음에 뭐 국정감사 대상 아니다, 뭐 대상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 절차 하나하나가 법원조직법이나 내규를 다 어겨서 네. 결국에는 급발진을 해버렸다. 네.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이 답 안 하잖아요. 안 끝나는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하죠. 매우 이상하죠. 매우 이상하고 네. 일단 거짓말은 사실 드러났고 이거 완벽한 거짓말이죠. 네. 네. 저 아까 전에 비고에 기록된 요 멘트는 뭐 의미가 없는 건가? 이미 기록은 위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궁금했나? 나 궁금한데. 요거는 혹시 해석해 줄 분이 있나요? 지금 언론에서도 이건 해석 못 하던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3월 28일자부터 전원 합의체의 의미였고 대법관들이 모두 보기 시작했다와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렇게 가필한 거 아닌가. 사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추미애 의원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닌가. 사후적으로. 예,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허위 공문서 그러면 작성까지 다 걸리는 거죠. 복잡해집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는 국감장에 나와서 아무런 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40분에 국감장을 나섰다가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서 밤 11시 40분에 기어 들어왔거든요. 예. 기어 들어와서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가 입장을 살짝 밝힙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뭐라고 밝혔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못 들어주겠다. 밝힐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야 임마 관용 차량 일지 내놓으라는데 임마 무슨 헌법 얘기하고 앉았어 임마. 이 자식이 진짜. 해도 너무하네 이 자식은 진짜. 야 관용 차량 일지 내놓으라는데 임마 뭐 그렇게 헌법 얘기하고 앉았어 임마.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사법의 독립 때문에 베낄 수 없다. 무슨 이런 희대의 망언과 궤변이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진짜 너무 열받네. 뻔뻔하지. 근데 이게 참 엄청난 아이러니가 숨어 있어요. 뭐냐면 조희대가 재판을 워낙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했다는 거잖아. 본인 입장에. 그렇잖아. 근데 자 우리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거기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진이 조작됐냐 안 됐냐 이 말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너무나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이 사건의 본질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사건은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이 자식은 대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거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 거야. 네네. 이 사건은 네.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난 예. 선거고 심지어 낙선자잖아. 낙선자고. 네. 그런데 그 악영향을 미친 거를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을 앞에다 두고 대선에 엄청나게 그러네. 큰 영향을 끼친 매우 아이러니한 사건. 그것도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거를 네. 그걸 또 파기환송으로. 바꾸려고 저렇게 그렇지. 한 거예요. 말이 예.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찾아봤더니 35일 미만으로 형사 사건 한 거는 형사 사건에 35일 미만으로 파기환송을 한 사례가 있는지 한 건 딱 하나. 딱 한 건. 이재명 그러니까 최근 대통령. 5년 상 5년 사이에 아니, 네, 오년 기간에 동안. 한 건. 그게 뭐냐? 이재명 사건이야. 그것도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대선 앞두고. 앞두고. 야 이 자식아. 좀 그만해라 임마 너도 자식아. 야 이런데 어떻게 의심을 안 하냐고. 아유. 그러니까 판사들도 실명 걸고 공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 부분을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야기했는데 공소법 250조 1항에 허위 사실이요. 사실. 행위. 사실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데 항소심에서는 의견이다. 의견이다. 맞습니다. 과장된 표현이다. 네. 라고 사실을 판단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 사실이다. 네. 그리고 허위 사실이다. 사실이다. 사실을 판단한 거예요. 네. 그거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383조 그다음에 사호인 경우에만 중요한 사실관계 오인 즉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 선고될 때에만 그때만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그냥 배째라고 사실을 뒤집어 버렸다. 그렇지. 확정된 걸. 그러니까 나오는 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데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재판하면 그다음은 뭐냐? 뭐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자는 건데 네. 자기들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진짜 거짓말을 저렇게 힘으로 밀고 가면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보여줘야 돼. 한 진짜. 번은 보여줘야 돼. 단 한 진짜로. 번만. 맞아요. 진짜 한 번만 보여주자고 제발. 우리가 꼭 야 결국 거짓말하다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걸 안 느끼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리고 거짓말도 너무나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뭐 천대엽 처장 거짓말도 걸렸죠? 네. 아까 한덕수 거짓말 봤죠? 그렇죠. 최상목 거짓말 봤죠? 네. 윤석열은 그냥 거짓말 에이, 내각이에요. 예. 조희대도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전 지금 무수한 거짓말을 뱉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전문적인 지식이 용기를 만나지 못하면 변명의 소재만 된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좌우 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
있느냐. 네. 공부한 사람 치고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 맞지 않더라.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 부분이 가장 맹점이었다.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더 슬픈 거는 국민 앞에서는 용기가 많더라고요. 국민 앞에서는. 대선을 또 앞두고는 희한해. 그때 어떻게 용기를 냈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서부지법 폭동이 나도 용기가 없어요. 음. 내란이 나도 용기가 없어. 맞아요. 그런데 국정감사 나오라고 하면 용기가 대단해. 야, 난 나가는 사람 아니야, 임마 이 자식들아. 전례 없어. 그동안 침묵하던 사람이 와, 이게 진짜 희한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국민들도 지켜줘야 되지만요 판사들 2,500명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요 네. 이거 바로 못 잡습니다. 저는 국민들도 목소리를 좀 더 내야 되지만 예. 판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양심의 소리에 진짜 응답을 좀 해야 될 시기 아닌가. 알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큰 어르신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우리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 신인규 변호사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정치계 이슈를 대한민국 최고의 어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요새 바쁘셔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 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나오지 못하셨는데요. 네. 지금도 아주 바쁜 와중에 잠깐 짬내서 나와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계 8순 아니죠. 정치계 세순 박지원 의원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엄청나게 바빠요. 아, 진짜 네. 바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체력은 감당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열심히 운동하고 아이고. 잘 먹고 잘 자고. 정치는 이번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모셔놓고 한 워낙 바빠. 뭐 아들 된 마음이야. 효도야 이거. 걱정되는 마음에. 이번에 효도. 추석 연휴에 네. 완도에 섬 투어를 했어요. 아이고. 근데 이 12가구 21명이 사는 동네에 갔더니 예. 93살 된 할머니가 아이고. 제 손을 잡고 70만 되었어도 정치 오래 해라. 그만 두라는 아니 얘기예요. 그러면? 80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칭찬보다는 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아. 우리 정치인들이 아전인수한다. 아, 야, 이걸 무겁다. 느꼈어요. 아흔이 넘으신 연세인데도. 그러네. 네. 진짜 관심 많아요. 어떤 동네 섬을 청산도에서 조금 들어가면 장도라는 섬에는 6가구에 12분이 사시는데 한 분은 이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청년회장. 다들 아우. 다 감투가 있어요. 간부의 예, 예. 마을이네요. 임원진 마을. 예. 예, 그런데 이분들이 생활은 풍족해요. 왜냐하면 오족 자원이 외딴 섬이라 많으니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추석 근황은 그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저 조이대 얘기를 좀 하다가 열이 많이 올랐는데 법사위원으로서 더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조이대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참 난감합니다. 사퇴해야죠. 사퇴. 예,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마무리 발언했을 때 제가 발언을 했어요. 네. 사법부의 개혁과 조희대가 분리돼야 된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조희대 대법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은 사법부 개혁이 원활해진다. 아, 그렇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법부와 후배 법관들을 위해서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 네. 하고 질문하니까 끝까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말이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나온 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전날까지 무려 몇 개월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맞습니다. 네. 그 전날 밤에 이제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의견서를 냈어요. 이 건방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대화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설득해서 그랬어요. 법사위에 나오게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추미애 위원장이 교섭단체별로 의석별로도 아니고 3명씩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 7분의 질문을 듣고 가라 해서 7분 질문 의원들이 다 질문을 하니까 약 100여 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네. 물론 답변을 안 했더라고요. 답은 안 했죠.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또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보내줘야 되거든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딱 선포해 주니까 그대로 가셨는데 네. 이제 끝나면은 와서 네. 답변을 해야 돼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밤 11시 40분경에 네. 나오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물론 한덕수 총리를 만나지 않았다.
이 사실 하나는 얘기를 하고 한덕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아주 구렁이 담담만 가는 식으로 예.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예. 제가 그러고 일어서려고 해서 제가 추미애 위원장 내가 질문이 있다 하고 앉혀놓고 태도가 불성실하다. 나온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은 네. 그 답변의 핵심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15일 내일 모레 내일이죠. 이제 대법원 현장 조사 국정감사를 갑니다. 그때 딸싹하지 말고 출석해라. 네. 또 그리고 종합감사를 할 때도 출석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간이 자정이 다 돼가니까는 이제 이석하라고 하니까 글쎄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랬나요?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노영희 변호사 판사만 들어가더라도 다 일어서가지고 인사하고 끝나도 인사하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원들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가버려서 내가 인사 좀 하고 와요 하고 소리만 질렀지. 네. 제가 입만 아팠죠. 아이고. 근데 그 여당 차원에서 또는 법사위 차원에서 그래도 조희대가 문제가 정말 많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부담감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좀 있군요. 없죠. 왜냐하면은 조금 있나 봐. 삼권 분립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들도 우리 국민들도 그래도 사법부를 제일 신뢰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삼권 분립에 대한 사법부 존중에 대한 뿌리 깊은 그런 전통과 사상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사실 대통령실 여기는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은 시대 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지만은 기관사는 대통령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사는 이 개혁 열차를 안전 운전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그 종착역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여기에 약간의 대통령실에서 속도 조절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그건 이제 국민을 의식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국회고 민주당 여당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의 열차는 멈출 수 없다. 네. 하고 우리가 당에서 밀고 들어가니까 네. 혹자들은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삐그닥거린다. 그게 아주 종편 좋아요. 대통령 말씀도 듣지 않는 정청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정대가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있고 또 거의 매일 전화로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리고 당대표 원내대표가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염려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이 봤을 땐 당정대 갈등 지금 뭐 언론은 신났잖아요, 솔직히. 이것만 다루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저는 이걸 가지고 더 얘기하거나 뭐 확대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혀 그런 종류의 이견 있지도 않고요. 또 실질적으로 당의 역할이 있고 정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별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라고 지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개혁은 국회 민주당이 안보와 민생 경제는 대통령이. 네. 그리고 내란 청사는 3대 특검이 3대 특검이 분할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입장입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자꾸 저 같은 사람한테도 매일 전화해서 그거 봐요. 좀 이상한 얘기 해달라. 내려고 하죠. 예. 그것이 언론의 속성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한 마디씩 하는 것들도 굉장히 크게 나오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그러한 것이 노정되는 것은 없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뭐 그렇죠.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저는 없다. 없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오늘부로 정리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리고 정청래 대표 측을 제가 자꾸 당이 제대로 개혁하고 있다 했더니 아니 언제 박지원이 정청래 파됐냐. 두 분의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황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왜냐면 신뢰받는 언론인으로서 사실관계를 초선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데 사실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해남한도 진도 초선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재선 못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당 대표하고 사이 벌려가지고 아니 그 세간의 평가가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아니 실시간에 정부적인 단어를 쓰시잖아요. 아니 좀 그래 보여요. 예.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가 아주 대통령실과 뭐 시간별로 전화를 해서 서로 조정을 하고 있더라. 아 그래요? 네, 그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 그럼 어떻게 됐든 우리는 내란 종식과 3대 개혁 열차가 출발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안전 운행을 해서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 거고 네. 우리는 개가 지져도 갈 수밖에 할 없다.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종식 3대 개혁 없는 협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세관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직접 지시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한테 하신 게 아니고 네. 언론을 통해서 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두고 아, 뭐 의미부여.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이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마약으로 정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 너랑 자스가 그렇지. 너랑 윤석열이가 마약과의 전쟁 선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헬로윈데이 때 맞아. 참가 일어났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태원에서 아, 150명 경찰정 50명이 아, 마약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랬잖아요. 거예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뭐 제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루머가 많아요. 아 루머가. 마약 루머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으로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은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이걸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이 구체적 수사에 개입을 하고 수사 라인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특검감이다. 특검 좋아하네. 특검 좋아하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한 것은 원론적 말씀을 하신 거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 거기엔 뭐 워낙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호사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 갖고 정성호 장관을 패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것 갖고 이문정 검사에게 혼을 낸 것이다. 너 그동안에 안 하고 뭐 했냐. 나태함을 또 꾸짖은 거지. 이 해석이 막 분분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아니다. 그냥 그렇죠. 원론적인 이야기다. 이문정 검사장도 인사권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 요청한 거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강팀을 구성해달라 예. 이런 요구를 했고 백경학 경정도 백혜령입니다. 백혜령 네. 그 경정도 지금 이 팀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새로운 팀을 구성해보자 네. 하는데 이제 그러한 팀을 해줘야 되는 것은 대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잘 조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저는 하셔야 법사위 되니까. 가서 또 한바탕 해야 네. 돼서. 아, 근데 법사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아이고. 어젯밤에 또 뭐 자정이 끝나가지고 정리하고 1시에 자서 계속 피곤하시죠. 끝까지 해요. 아유. 그 의원님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너무 그 버릇이 없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의원님한테도 막 의원님한테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의원님한테 원래 그렇게 잘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나는 참 그럴 때마다 너무 좀 힘들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의원님한테. 근데 의원님은 다 또 대한민국 어른으로 하하 이렇게 또 그래서 받아주시더라고. 그렇게 네. 했다가 이렇게 조용히 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은 마이크, TV 있으면 조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는 잘못했다고. 이걸 내가 얘기해야 되겠느냐? 웃고 말죠. 또 알아요? 아유,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은 네. 중도 보고 소도 만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살아야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예. 많이 배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